예, 북한 핵실험 중단 메시지 후에 복합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속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관론과 경계론이 교차하는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정범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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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핵무기 보유국 선언한 것. 자, 실장님. 어제 북한의 발표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게 사실 비핵화가 아니다. 핵보유국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작년 12월 달에 벌써 핵보유국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핵보유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핵보유국 선언은 해도 새로울 게 없어서 그걸 주시하지 못한지는 모르겠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들이나 어제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서가 채택됐는데 예. 그 결정서 내용도 시종일관하는 것이 전부 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들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으면 자기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또는 이제 핵 군축 회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얘기들, 이런 전부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핵 포기가 아니라 핵실험 포기.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핵을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예. 이제는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으니 뭐 하려고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유지하겠느냐. 그래서 그건 이제 폐지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ICBM도 완성됐는데 더 이상 뭐 하려고 ICBM을 다 실험을 하겠느냐. 예. 우리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예.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른 대응 수위와 관련해서 이 레드라인 기준이라는 것을 정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한 거 보면 북한이 이제 ICBM 탄도미사일 완성, 거기에 핵탄두를 설치해서 무기화되는 게 레드라인이다. 이게 보면은 북한이 얘기하는 거 보면 레드라인이 이미 넘어선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에요. 이번에 이제 북한이 핵 실험장을 없애겠다. 예. 그리고 네. 핵실험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할 의미가 당연히 안 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왜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다 완성됐기 때문에 아. 6차 핵실험은 완벽한 수소폭탄의 어떤 그 완벽한 성공적인 실험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핵실험을 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북한은 그 핵실험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굳이 어떤 비용을 들여가면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아까 김정모 실장님 잘 지적을 하셨듯이 어제 이제 그 결정서 전문을 보면 예. 전적으로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과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것저것 다 빼고 핵실험장 폐기하겠다. 핵실험 안 하겠다. ICBM 발사 실험 안 하겠다. 이거 가지고만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 그 이면에 핵 군축하겠다. 또 핵 기술을 이전 안 하겠다. 또 감시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지금 세계 5대 핵 강국의 자세를 자기네들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은 레드라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게 과연 우리 입장에서 맞는 레드라인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CBM 발사 실험을 ICBM에 탑재하면은 이제 레드라인 넘는 것이라고 했는데 ICBM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컨티넨탈 대륙간 예. BM 발라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와 북한하고의 사이는 300km, 50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ICBM을 쏘지 않습니다. 그래서 ICBM의 핵무기 탑재하는 것은 미국의 레드라인이고 우리의 레드라인은 뭐냐? 예. 2013년도 이미 넘었어요. 왜냐? 네. 2013년도 핵실험을 가지고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는 이미 완성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예. 북한이 노동미사일 200발을 가지고 있다고 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핵탄두가 지금 현재 북한에 한 20-30발 정도, 노동미사일 한 200발 정도. 이미 우리의 레드라인은 넘어섰고 예. 미국의 레드라인은 방금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CBM에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그게 레드라인, 즉 우리는
이미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넘었다. 자, 남북 정상회담 뭐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핵실험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메시지,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까요? 일단 이거 두 분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이 뭐 그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는 핵 완성 선언이라는 이야기죠. 예. 저도 일단은 그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핵과 경제 병진 선언을 한 것이 전원회의였습니다. 전원회의 그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첫 전원회의 2013년. 예. 그때 결정서가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결정서를 채택을 했고 예. 5년 후에 이번에 같은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승리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병진 노릇을 우리 위대한 승리를 했다. 네. 그러니까 핵도 우리가 그 완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예. 그리고 이것은 핵과 미사일 그 시험 발사 포기는 3월 달에 우리 대표단에 갔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고 예. 거기서 덧붙여서 풍계리 그 시험장을 폐쇄하겠다는 그거 하나 덧붙인 겁니다. 예. 그런데 단지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사회주의 국가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핵은 우리가 일단락 지었으니까는 앞으로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렇다면 네. 이것이 개혁 개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제 정책을 개방을 하고 예. 대외 문호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뭐 핵은 그 다시 이것을 뭐 동결을 하든지 다시 미북 간에도 회담을 하고 남북 간에도 예. 회담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북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예. 경제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대외 쪽으로 개방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거기에 네. 상응하는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상호 협력 방안이나 예. 핵 외에도 예.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초점만 맞출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어야죠.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있는 미군의 핵 전력 자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핵 전력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네. 그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큰 틀에 합의를 하고 예. 그 이외에 경제 문제, 경제 협력 문제나 아니면 그 북한 제재 그 금지 문제, 제재 해제 문제 예. 이런 것이 또 같이 논의가 붙여지겠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예. 남측이나 북측이나 경제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1차 남북 정상회담, 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경제특보나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 문제가 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비핵화 문제라든가 정치, 외교, 군사적인 예.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경제 문제는 현재 2차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이제 북한이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은 개혁 개방을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이 현재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가 더 이상 자기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장마당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 경제가 정상화되면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을 재가동합니다. 현재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재가동하게 되면 오히려 현재보다도 장마당이 축소되면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 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경제 전문가가 없는 것이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준비위원회에 경제부총리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부총리가 안 들어가고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경제 그 전문가가 없는 것이지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배석하는 사람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네, 그거는 차원의 다른 문제고. 차원이죠. 지금 예. 준비위원회와 그 배석자는 다르죠. 예. 네. 자, 네. 이슈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뭐 닷새 앞으로 이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또 관심사가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올 것이냐 이 동선 문제인데요. 네.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이 교통수단 그리고 또 실제적인 구체적인 동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극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바로 이 문제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2시간 정도 도로로는 걸린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로로 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이제 방법이 이제 그 열차를 타고 오느냐, 아니 처음부터 자동차를 타고 오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다시 차를 갈아타느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양부터 개성까지가 170km고 북한 열차 속도로 보면 빨리 와야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열차는 빨리 못 당깁니다. 그러니까 한 70km 정도. 그래도 평양 개성가는 그래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 3시간 정도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1호 열차를 타고 1호 열차에다가 이제 벤츠 S600 풀만 가드 김정은 전용 그 승용차를
그 열차에 싣고 와서 그래서 개성부터 판문점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올 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예.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김정은 숙소에서부터 예. 바로 벤츠를 타고 바로 판문점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축소됩니다. 김정은 숙소가 어디? 평양 시내에 지난번에 위성 발사 센터를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 헬기를 뭐 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헬기요? 헬기는 절대로 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북한 헬기 중에서 최신형이 거의 없고 아주 예. 노후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믿을 수 없는 그 헬기를 타고 최고 지도자가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예. 헬기를 탈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제 평양에서 판문점까지 직선 거리로 한 160km 그리고 예. 이제 차량 거리로 한 190km 되거든요. 예. 근데 190km를 도로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그 승용차를 타고 뭐 하다 보면 피곤하겠죠. 예. 그래서 김정봉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1호 열차를 타고 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송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뭡니까? 북한이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전제는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예. 그리고 경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장밋빛 논의를 다 한다고 해도 예. 그 모든 것이 유엔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의제는 일단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 이번에 북한이 어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이러다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바로 퍼스트레이디 그렇죠. 이설주의 동행 여부입니다. 어떻게 점치세요? 일단 이설주가 최근에 우리 대표단 갔을 때도 만찬 연회장에 같이 하고 또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걸 가시하기 위해서 퍼스트레이디 서방의 퍼스트레이디처럼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예.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이 김정은과 같이 평양 판문점으로 올 것이냐 그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당일 회담이기 때문에 실무 회담만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회를 할지 오찬이나 만찬을 할지 예. 지금 오전에 회담할지 오후에 회담할지도 안 정해졌거든요. 만약에 오전에 회담을 해서 오찬을 하고 다시 학대 정상회 그럼 원래 이렇게 합니다. 학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두 사람은 남아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죠. 그러니까 오전에 학대 정상회담하고 오찬하고 오후에 단독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되면 오찬 자리가 있죠. 예. 오찬 자리 있고 또는 오후에 해도 혹시 만찬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찬이나 만찬이 있으면은 부부 동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회담장 자유의 집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예. 2층에 회담장을 만들고 3층에 연회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층에 연회장을 만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아마 오찬이나 만찬에서도 어떤 공식적인 연회를 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이설주도 같이 올 가능성이 그럴 수 높죠.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퍼스트레이디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가령 이런 것이죠. 뭐 외국 정상이 왔을 때 예. 청와대 경례를 퍼스트레이디가 그러니까요. 안내해서 둔다든가 예. 우리가 백악관에 가면 또 반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런 퍼스트레이디끼리 따로 티타임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예. 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티타임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은 네. 어떤 사로 뭐 산책을 한다거나 판문점에서 그런 외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